현재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원유 확보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 비축유도 동나는 마당인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어떻게 3개월치 기름을 확보한 거죠? 도대체 웃돈을 얼마나 준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가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며 곡소리 나는 동남아와 일본이 사활을 걸고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에 한국만 3개월 사용량인 총 2억 7,300만 배럴을 구한 것이었죠. 또한 나프타 210만 톤 확보 성공 소식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휘발유 세전 가격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보다 훨씬 싼 상황. 한국의 외교와 행동력은 정말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사단이 제안한 것들은 절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원유사대 강대국인 사우디, 오만, 카자흐스탄, 카타르가 감탄한 한국의 힘은 무엇이었고 왜 한국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며 입을 모아 극찬했을까요? 전 세계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비밀 전략, 그 비밀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은 72시간 안에 주요 산업 가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떠오르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예측하던 그 시간, 정작 한국은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을 얕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직업 인생 22년 중에서 가장 크게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면전이 본격화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30달러 이상 폭등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더욱 가파른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긴급 분석 기사를 쏟아냈는데 그 모든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긴급 상황실에 미국, 일본, 유럽 외교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망이 실제로 붕괴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카자흐스탄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묵직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국가별 에너지 취약도 분석표가 가득 차올랐고 그 표 맨 위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분석관이 슬라이드를 차갑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받을 나라입니다. 자체 생산은 거의 전무하고 비축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수일 내 산업계 충격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회의실 안의 외교관들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듯한 차갑고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안보 담당 차관 다카하시 켄지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제가 여러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동북아 에너지 질서에서 일본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비축유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자금도 부족하고 독자 항로도 없고 에너지 외교 네트워크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위기에서 한국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외교관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저 역시 그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한국은 뛰어난 제조업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이지만 에너지 외교 무대에서는 존재감이 극히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수십 년에 걸쳐 에너지 동맹과 공급 네트워크를 쌓아왔고 위기 때마다 그 관계를 통해 공급망을 지켜왔습니다. 그 무대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22년 경력에서 비롯된 냉정하고 직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돼서 다카하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일본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카자흐스탄 물량을 빠르게 선점하면 됩니다. 한국은 협상단이 도착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 긴급 협상단을 파견해 놓은 상태였고, 미국 역시 카자흐스탄 측에 비공식 채널로 일본 공급을 우선 검토해달라는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경쟁 상대로 취급받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내부 회의가 별도로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러시아를 의식하는 칠러 성향 고위 관료들이 이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논의는 시기상조입니다.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장기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전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거래 파트너였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인사들 대부분이 그 말에 동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에너지 외교는 단순히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영향력, 오랫동안 쌓아온 외교 신뢰,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핵심입니다. 그 기준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검증된 파트너였고 한국은 그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고위급 특사단을 직접 파견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단순 원유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채운 것은 냉소였습니다.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은 외교 언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도 예의상 만나는 자리 정도가 되겠거니 생각했고 결국 일본 계약을 성사시키는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특사단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였지만 저는 당시 그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협상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필두로 산업부 고위 관계자, 대형 정유사 임원, 해운 물류 전문가까지 포함된 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원유 구매 계약을 체결하러 온 협상단이 아니었습니다. 규모와 체급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본은 가격 조건과 즉시 지급 방안만 담긴 간결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펼쳐놓은 자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원유 저장 계획, 정유 처리 능력, 수송 경로 분석, 장기 계약 구조 설계, 비상 상황에서의 공급 보장 방안까지 한꺼번에 묶어놓은 종합 패키지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항로까지 포함해서 공급망 전체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심화되더라도 원유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측 다카하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석유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불안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미국 외교관조차 메모를 멈추고 한국 대표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가 마무리된 뒤 사우디 국영 에너지기업 국제협력본부장인 압둘라 알 하산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국제에너지 협상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온 베테랑으로 저도 여러 자리에서 그의 날카로운 시각을 존중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을 들고 왔고 미국은 영향력을 들고 왔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수치만 확인할 생각이었는데 몇 가지 수치를 보는 순간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굳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국의 9개의 석유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 저장 용량은 무려 1억 4,6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었고 특히 울산의 지하 안반 비축기지는 세계 최대급 규모의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는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새벽까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수치만 확인하고 자려고 했는데 하나씩 파고들수록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석유, 파동의 충격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준비 체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축기지를 하나씩 늘리고 정유 처리 능력을 키우고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는 작업을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축적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한국이 운 좋게 몇 건 계약을 선점한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볼수록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운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그리고 조용하게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에너지 외교 전문가로서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그냥 지나쳐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카하시는 카자흐스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따로 불러 저녁 만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일본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연출된 것이 뚜렷했습니다. 식사 내내 일본의 오랜 신뢰성과 안정적인 거래 이력이 강조됐고 카자흐스탄 측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카하시가 슬며시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어제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실행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한국은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실제로 확보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패키지 협상이라고 포장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몇몇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억 4,600만 배럴 규모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테이블 위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카하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공격이라는 것도 읽혔습니다. 그 뒤로 만찬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금지어를 선언한 것처럼 화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분위기는 다시 형식적으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내내 불편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카하시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미국 국무부 중동에너지 담당 특사 로버트 헤인즈가 저를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공식 회의보다 비공식 만남을 선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고 그것이 실제로 판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한국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원유를 확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유를 저장하고 정제하고 다시 수출하는 완전한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한국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성장합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한국을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외교관이 특정 나라를 경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22년 경력 내내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무너지는 나라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나라를, 새로운 판을 짜려는 나라를 경계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로 견제한다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한국 특사단은 카자흐스탄 협상단에게 울산 석유, 비축기지와 정유 클러스터에 대한 공식 자료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에 펼쳐진 자료들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울산은 단순히 저장 탱크가 늘어선 항만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화관감 안반을 수십 미터 깊이로 파고들어 만든 거대한 저장소가 세계적 규모의 정유 공장들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저장소는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저장 단가도 지상 시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를 울산에 저장하시면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이 우선 사용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보관과 함께 정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원유를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전환해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협상단 내부에서 처음으로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군요. 카자흐스탄 원유가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 건데요. 그 말은 작은 불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 원유 구매국이 아니라 에너지 부가가치 허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앞에서 실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향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수익 구조를 함께 설계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 제안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은 다시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내부에서 친러 성향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주요 수출 경로의 상당 부분이 아직 러시아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경로를 압박하거나 막아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그 주장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 경로 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 경유를 포함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적인 압박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다시 냉각됐습니다. 저도 그 압박 앞에서 내심 흔들렸습니다. 에너지 자문관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비서실장이 자료를 펼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한 번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는 자료 한 장 한 장은 다른 어떤 나라의 제안보다 구체적이었고 어떤 논리보다 현실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준비한 나라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울산 비축기지 위성사진과 정유시설 배치도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원유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수십 년 전부터 한 줄씩, 한 장씩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중동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정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이 카자흐스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에도 한국 측 고위 인사들이 동시에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정보를 잘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 지역을 동시에 압박하며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전략은 통상 미국이나 중국처럼 광범위한 외교 인프라를 보유한 나라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카자흐스탄 물량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고 미국은 중동 전체 정세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 중앙아시아, 해운, 저장 시설을 동시에 엮어내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같은 속도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우디 측 외교관 압둘라 알 하산에게 확인을 요청했을 때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구매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 정제, 재수출, 안전보장까지 묶은 패키지를 가져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 같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쪽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 저는 에너지 외교를 22년 동안 해오면서 나라를 두 가지로 분류해왔습니다. 원유를 가진 나라와 원유를 사는 나라.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다카하시 켄지는 한국의 움직임을 뒤늦게 감지하고 카자흐스탄 측의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가격과 더 빠른 계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장기 계약 이행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한국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원유를 확보하고 나서 그걸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위험이 생기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카자흐스탄 인사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더 안정적인 선택 아니냐는 목소리가 슬며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카하시의 말에는 논리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유는 계약으로 확보되더라도 실제로 배에 싣고 전쟁 중인 해역을 지나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한국의 계획이 과연 얼마나 실행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 협상단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것은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 항로 확보 계획과 홍해 우회 수송 시뮬레이션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항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선박별 이동 시간, 위험 구간, 대체 정박지, 각국 해군과의 협조 가능성, 보험 처리 방안까지 모두 포함된 완성된 계획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원유는 확보해도 운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까지 이미 준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더라도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우회하는 노선이 있고 오만이 한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오만 측 외교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 측도 한국 선박에 우선 하역 슬롯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가격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끝까지 가져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것은 더 높은 숫자를 제시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쪽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특사 로버트 헤인즈가 다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우디, 오만, 카타르를 동시에 엮으려는 거라면
이건 단순한 공급망 협상이 아닙니다. 그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 비축기지와 정유시설을 활용해서 동부가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게 최종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국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이 경계할수록 한국은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압둘라 알 하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제시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원유를 가장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감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털어놓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 한국의 울산 비축기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유를 저장하면 위기 때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고 정제해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유를 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원유를 확보하려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원유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한국이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위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위기 이후의 승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는 러시아 항만과 기존 송유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겉으로는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부 친러 세력은 즉각 대통령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 주요 수출 경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일본은 조용히 돈만 주고 가는 나라인데 왜 굳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느냐. 그 말은 회의실 안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현실적 구조를 생각하면 러시아의 불만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분위기는 다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러시아 변수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측에 기존 제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과 선지급 계약을 제안하며 최후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결국 위기가 길어지면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독자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까지 움직인 이 상황에서 한국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에도 득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이전보다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카하시의 말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계속해서 한국 협상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꺼내든 카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단순 원유 구매를 넘어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울산에 저장하고 한국 정유시설에서 정제한 뒤 아시아 시장으로 재수출하는 장기 모델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조선업체를 활용한 유조선 협력, 정유기술, 이전, 장기 공동 투자까지 묶은 패키지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사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출구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 산업 구조를 함께 그리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도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국가 전략 파트너십이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일본이 한 번의 거래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10년 뒤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특사 로버트 헤인즈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경계심보다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솔직히 말해보죠. 지금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에너지, 조선, 정유, 물류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단순한 산업 확장이 아닙니다. 공급망 전체에서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동 산유국들도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똑똑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압둘라 알 하산이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UAE와 사우디가 한국의 비축 기지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둘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단순 고객이 아니라 전략 거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동북아의 석유은행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유은행. 원유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원유가 모여드는 나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산 비축기지 지도와 중동 항로 자료를 동시에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두 장의 지도가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석유를 확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의존하게 될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만과의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원유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 통과를 공식적으로 보장했고 비상시 자국 항만 이용까지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조치였습니다. 오만 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구매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을 계산하고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는 다르게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이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만이 한국 선박을 특별 대우한 것은 한국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미 계산해 놓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계약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계약 이후의 이후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21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원유 확보에만 집중하는 사이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까지 내다보고 나프타를 먼저 챙겼습니다. 카타르 측은 한국의 정유석 유화학 산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장기 협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의 강점이 단순한 외교력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제조업, 정유, 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면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더 비싼 형태로 바꿔 다시 파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나프타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원자재 하나를 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프타가 한국의 정유 시설을 거쳐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 원료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전체 흐름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입체적인 사고인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카자흐스탄 측에 한국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 결국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부러워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그러지 못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어느 날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작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보다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다카하시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즈음 한국 특사단은 카자흐스탄 협상단에게 울산 여수 정유단지의 실제 처리 능력을 공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하루 336만 배럴 이상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원유를 태워 휘발유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윤화류까지 폭넓게 생산하고 그것을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대 석유 제품 수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생각이 재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원유 수입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원유를 사서 고부가 가치 에너지 제품으로 바꾼 뒤 세계 시장에 파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돈으로 바꾸는 국가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서 저장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원유를 더 큰 가치로 바꿉니다. 회의장 안에서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 모델이 더 매력적이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새로운 위기가 터졌습니다. 중동 인근 해역에서 대형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제 해운사들이 즉각 반응했고 일부는 위험 구역 운항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가 하루 만에 폭등했고 해운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는 다시 불안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 아무리 잘 짜인 공급망도 해상이 막히면 끝이다. 친러 성향 인사들은 이때다 싶은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러시아 경로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카하시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해상이 막히면 모든 구상이 종이 위에 그림이 됩니다. 저도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유조선 공격은 현실이었고 그것이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단은 그 상황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런 동요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까지 이미 예상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새로운 문서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위기 해역 발생 시를 가정한 비상수송 계획 전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터질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준비가 안 된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위기의 대응책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쳐서 대응하는 것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대응을 완료해 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조선 피격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국제 해운사들이 잇따라 위험구역 운항 중단을 공식 발표했고 주요 선박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하루 만에 2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계약을 마쳤던 물량조차 제대로 가져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폭등했고 세계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상황실에서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친러 성향 인사들은
이번만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계획은 끝났다. 아무리 원유를 확보해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러시아 경로가 가장 안전하다. 다카하시도 회의장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원유를 확보해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결국 여기서 끝납니다. 저도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에너지 자문관으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해상 운송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의 구상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한국도 답이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특사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장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위기 해역 발생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수송 계획 전체였습니다. 위험 해역을 우회하는 3가지 대체 항로, 각 항로별 운항 시간과 위험 구간 분석, 긴급 중간, 정박지 목록, 보험 지원 방안, 그리고 군함 호위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이 한국 선박의 긴급 정박을 허용하기로 했고 사우디가 우선 선적 슬롯을 제공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UAE 역시 비상시 항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외교관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계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유를 실제로 끝까지 가져오는 방법까지 이미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부 친러 세력은 대통령실에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압박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가 수출 경로를 막으면 한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일본과 미국을 선택하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한쪽에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항상 데이터와 논리를 앞세워 말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한쪽 편에 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 협상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위기 앞에서 당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은 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위기가 끝난 뒤에도 함께 있을 나라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특사 로버트 헤인즈가 저를 따로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단지 살아남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미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놀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미국 외교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새로운 강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한국 비축기지의 원유를 공동 저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원유를 저장하고 정제하고 재수출하는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산유국들이 오히려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산 비축기지 자료를 다시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견디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에서 최종 협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날 회의장은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은 더 높은 가격과 선지급 조건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세웠고, 미국은 비공식 채널로 신중론을 압박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카자흐스탄에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회의장은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카자흐스탄 인사들에게 말을 걸고 눈빛을 교환하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협상단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혼란도 이미 예상한 상황의 일부라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단순 원유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의 저장, 정제, 재수출, 장기 투자, 유조선 협력, 정유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최종 통합 패키지였습니다. 거기에 울산 비축기지 우선 저장권, 비상시 우선 판매권, 장기 공동 수익 분배 모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사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나라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테이블 위의 자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카하시도, 로버트도, 카자흐스탄 인사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높은 가격으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한 관계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만 제시했지만 한국은 산업 전체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카하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회의장에 들어설 때의 여유로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우디 측 압둘라 알 하산이 공개 회의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위기 앞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자질은 없습니다. 일본 외교관은 얼굴이 굳은 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그리고 완전히 한국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최종 토론에서 칠러 세력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을 줍니다. 미국은 영향력을 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줍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에너지 파트너를 갖고 싶다면 지금 이 선택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 협상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준비된 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천조한 800만 배럴 규모의 공급 협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석유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도 일제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한국 비축기지 공동 활용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오만은 한국 선박 지원 계획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는 장기 나프타 협력을 공식 제안해왔습니다. 압둘라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도 중국에도 유럽에도 원유를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유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높은 가치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로버트 헤인즈도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10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언론은 한국이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쏟아지는 보도들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세계가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을 가장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계약이 공식 발표된 직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비축유를 한 방울도 방출하지 않고도 10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가자 일본 국내에서는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처럼 준비하지 못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언론은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본격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모두가 한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준비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22년 경력 중에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 비축기지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울산 여수 비축기지의 원유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정제하거나 판매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비상시 우선 사용권을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저장 수수료와 정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산유국들이 원유를 맡기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뒤늦게 한국 비축기지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왜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비축 시스템이 없느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원유를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위치의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에너지 외교를 평생 해온 저로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후속 협력을 위해 저를 한국에 직접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 빠르게 오가는 물류 트럭들, 그리고 멀리 굴뚝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정유시설들. 이 나라가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 풍경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울산 비축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화관감 안반을 뚫어 만든 거대한 저장 공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 규모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소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로 옆 정유 공장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장과 정제와 출하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석유 파동 이후 40년 넘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한 단계씩 쌓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위기를 대비하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다카하시 켄지였습니다.
그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에너지 시설을 시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치는 것이 어색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카자흐스탄 회의장에서 봤던 그 여유로운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울산 정유단지와 저장기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 이후의 질서를 먼저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다카하시에게 동정심이 아니라 공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위기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국의 해안선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처음 카자흐스탄 상황실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확신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카하시가 자신 있게 웃으며 한국은 결국 미국 뒤에 숨을 것이라고 말하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협상단이 회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흥분하지 않았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자료 한 장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분석 자료를 담은 보고서였지만 결론은 단 두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에너지 질서를 움직이는 전략 국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작성하고 나서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계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에서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수십 년 전 석유 파동의 충격을 교훈 삼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해온 대한민국.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